당장 그 호랑이 눈빛을 가진 남자를 데려오시오. 사우디 칼리드 국왕이 다급하게 한국인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과 독일도 신이 와도 불가능하다며 도망친 50도 폭염의 주베일 사막. 이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낸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지지 않겠소. 이 더위는 하늘이 준 축복이라며 밤에는 횃불을 켜고 24시간 사막과 싸웠습니다. 결국 지도에도 없던 거대한 항만이 바다 위에 솟아오르자 국왕은 흙먼지 투성이인 정 회장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당신들은 항구가 아니라 기적을 지었소. 세계 건설 역사를 다시 쓴 그날의 전설, 지금 공개합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동양인 한 명이 칼리드 국왕 앞에 섰습니다. 리야드 왕궁의 대회의실. 저는 평생 그 남자의 눈빛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알리. 당시 사우디 수자원부의 전고 오만한 엘리트 관료였던 저는 통역을 맡아 국왕의 옥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볼품없는 동양인을 곁눈질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행색은 난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뒷굽이 달아빠진 구두, 유행이 한참 지난 헐렁한 양복, 그리고 바짝 마른 체구. 맞은편에 앉아 최고급 수트를 입고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미국과 독일의 건설사 임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를 구경하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왕께서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대의 제안서는 잘 보았소.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 미국의 벡텔, 독일의 호우티프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 공사는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했소. 그들은 최첨단 장비와 수천 명의 기술자를 보유하고도 고개를 저었지. 그런데 당신들은 그들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3년 안에 끝내겠다고 했소. 이건 과도한 자신감인가 아니면 우리 사우디 왕실을 기만하려는 수작인가? 저는 국왕의 말씀을 통역하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지. 계약금을 챙겨 달아나거나 공사 도중에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쓸게 뻔해. 서구의 임원들도 킥킥거리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니, 그것은 대답이라기보다는 포효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 통역을 기다리지도 않고 투박한 영어와 거친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나 사우디는 건설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춘 축복의 땅입니다. 신이 건설을 위해 내려주신 기회의 땅이란 말입니다.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관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통역하던 저조차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 모래 폭풍, 물 부족, 인간의 생존조차 허락하지 않는 이 지옥 같은 환경을 두고 축복이라니? 저 자가 더위를 먹어도 단단히 먹었구나 싶었습니다. 서구 기술자 중 한 명은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365일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여름 장마철이다 태풍이다 뭐다 해서 1년에 공사할 날이 며칠 안 됩니다. 게다가 태양이 뜨거우니 콘크리트 양생은 또 얼마나 잘 됩니까? 낮에는 너무 더우면 밤에 횃불 켜고 하면 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돌리면 2년이면 충분한 걸 제가 혹시나 해서 넉넉 잡아 3년이라고 쓴 겁니다. 그것은 궤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궤변에는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낮에 못하면 밤에 한다. 비가 안 오니 축복이다. 상식을 뒤엎는 역발상의 칼리드 국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국왕은 잠시 침묵하더니 턱을 괴고 그 남자를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사막의 태양을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 말한 사람은 내 평생 그대가 처음이오. 좋소. 그대의 그 축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소. 그렇게 현대건설은 9억 3천만 달러, 당시 세계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사를 따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사우디가 미쳤다, 한국인들은 사막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 그들의 실패를 확신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고 보자. 일주일도 안 돼서 짐 싸들고 도망칠 테니 위약금이나 넉넉히 받아내야겠군.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들도 도망친 이 지옥 같은 현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겠다는 이 무모한 도박사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경멸했던 그 작은 거인들이 훗날 제 조국의 지도를 바꾸고 제 메마른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흐르게 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왜 그토록 절박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 지옥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목마름 말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콸콸 쏟아지는 물, 편의점에 가면 진열대를 가득 채운 생수병들, 그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목이 말라 미쳐버릴 것 같은 그 고통을 말입니다.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더위가 대지를 달구었고 모래폭풍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우리 땅에서는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고에는 달러가 넘쳐났고 왕족들은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리무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오직 물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최고급 양주는 살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먹일 깨끗한 물 한 잔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사막의 베두인들은 말라버린 우물바닥을 긁으며 절규했고 가축들은 갈증을 이기지 못해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섞인 흙탕물이 찔끔거리며 나왔고 그마저도 나오지 않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무력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제 눈에 비친 조국의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자원부 사무실의 에어컨은 윙윙거리며 돌아갔지만 창밖에서는 목이 말라 죽어가는 낙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황금으로 치장된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돈방석 위에 앉아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왕이셨던 칼리드 전하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인자하지만 엄격하셨던 그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무실을 서성이셨습니다. 알리, 내 백성들이 목이 말라 신음하고 있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고 그 물을 내륙 깊숙한 곳까지 끌어와야 한다. 주베일의 거대한 항만과 담수화 시설을 지어야 해. 국왕의 명령은 단호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시 주베일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와 항만 그리고 담수화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은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서구 열강의 선진 건설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의 유수한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을 한 바퀴 휙 둘러보고는 에어컨이 빵빵한 호텔 회의실에 앉아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하. 이 더위와 모래 폭풍 속에서 그런 정밀한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공사 기간을 5년이나 단축하라니요? 신이 와도 못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저 석유 덕분에 벼락부자가 된 미개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요구하면서도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우디는 그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호구였을 뿐 우리의 생존이나 갈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구 기술자들이 차가운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조국이 내 가족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저들은 물을 낭비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니? 하지만 저에게는 그들에게 대꾸할 힘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칼리드 국왕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붉은 사막을 바라보셨습니다. 진정 우리를 위해 땀 흘려줄 친구는 없는 것인가? 절망이 짙게 깔린 왕궁의 회의실.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입찰 마감 직전에 도착한 한 장의 제안서였습니다. 전하,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입찰 서류가 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좀 이상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과 독일도 포기한 이 난공사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가 도전장을 내밀다니? 서류를 받아든 저는 회사 이름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대건설, 코리아. 그들이 제시한 공사 비용은 서구 기업들의 절반 수준이었고 공사 기간은 말도 안 되게 짧았습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더위 먹은 게 분명해요. 이 작은 나라가 무슨 기술로 주베일 항만을 건설한단 말입니까? 당장 돌려보내시죠. 하지만 국왕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서류 행간에 숨겨진 어떤 기운을 감지하셨던 걸까요? 국왕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 호랑이 같은 눈빛을 가진 남자를 데려오거라. 며칠 뒤 리야드 공항에 낡은 양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내렸습니다.
깡마른 체구의 검게 그을린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사막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사막의 호랑이라 불리게 될 정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마중 나가며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버텨봐라. 이 지옥의 열기가 너희의 그 오만함을 며칠 만에 꺾어놓을지 두고 보겠다. 그리고 왕궁에서 벌어진 일은 앞서 이야기한 그대로였습니다. 그 남자는 지옥을 축복이라 불렀고 국왕은 그 미친 도박에 나라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저는 현장 답사를 위해 그들을 주베일로 안내했습니다. 리야드에서 차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주베일은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땡볕 아래 차 문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헤어드라이어가 얼굴 정면으로 뜨거운 바람을 쏘아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열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시야가 흐릿할 지경이었습니다. 함께 온 서구 감리단 기술자들은 차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손가락 한 마디만큼 내려 현장을 힐끗 보곤 했습니다. 오 맙소사. 이 날씨에 밖을 나가는 건 자살행위예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정 회장과 기술진들은 뜨거운 모래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 회장은 바닥에 모래를 한 줌 쥐어 혀를 대보기도 하고 바다로 뛰어들듯 성큼성큼 걸어가 수심을 체크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투명해질 정도였지만 그들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땅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거친 사막과 한판 붙어보겠다는 듯 땅의 기운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나오는 차 안에 앉아 그 기이한 광경을 바라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숙소를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주베일 외곽에 급조된 한국인들의 베이스 캠프는 난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에어컨 시설이 완비된 서구 기술자들의 호텔급 캠프와 달리 한국인들의 숙소는 양철로 만든 컨테이너와 낡은 텐트가 전부였습니다. 해가 졌지만 사막의 밤은 여전히 35도를 웃돌았고 습기까지 더해져 찜통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잠이나 잘 수 있겠어?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겠지. 저는 조소를 머금고 컨테이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안은 땀 냄새와 담배 연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남자들이 속옷바람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도면을 펴놓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선풍기 한 대가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야, 이 구간은 내일 새벽 4시부터 들어간다. 자재 준비 안 되면 다 죽을 줄 알아? 그들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돈을 벌러 온 월급쟁이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일 당장 적진으로 돌격해야 하는 결사대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벽을 치며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회의가 아니라 전쟁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이한 광경을 보며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그 좁은 방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대체 정체가 뭐지? 돈에 미친 건가 아니면 정말로 신이 보낸 미치광이들인가? 그때 문 쪽을 바라보던 한 청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지만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시 도면으로 시선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격한 동방의 도박사들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그들의 땀 냄새가 코끝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그 뜨거운 열기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거대한 지옥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1976년 가을, 주베일의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며 마침내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더위란 어떤 것입니까? 한여름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정도를 떠올리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이곳 주베일에서는 선선한 봄바람에 불과합니다. 이곳의 더위는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포 깊숙한 곳으로 잘게 부순 유리 조각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고 쇠로 된 공구는 달궈진 프라이팬처럼 뜨거워져 장갑 없이는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오르기도 전에 온도계의 붉은 눈금은 이미 45도를 넘어섰고 정오가 되면 50도 끝까지 올라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막의 태양은 자비 없는 처형인처럼 대지 위의 모든 생명체를 말려 죽이려 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온 감리단 기술자들은
오전 11시가 되면 칼같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 날씨에 일하는 건 미친 짓이야. 그들은 혀를 내두르며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숙소로 도망치듯 사라져 낮잠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었고 인간으로서 당연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미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태양이 가장 표독스럽게 내릴 쬐는 오후 2시에도 한국인들의 현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덤프트럭이 굉음을 내며 모래먼지를 일으켰고 용접 불꽃이 태양 빛과 뒤섞여 튀었습니다. 머리에 쓴 안전모 안으로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어도 그들은 수건으로 이마를 질끈 동여매고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차를 나갔다가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철근을 나르던 한 한국인 노동자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뜨거운 모래밭에 고꾸라졌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소리치려던 찰나 동료가 달려와 그에게 미지근한 물 한 바가지를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쓰러졌던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뺨이 터져라 세차게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짝짝 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정신 차려야 해. 내 새끼들 학교 보내야지.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야.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다시 그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공포심마저 느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독하게 만드는가? 저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인가 아니면 고통조차 집어삼킨 괴물인가? 가장 큰 고통은 역시 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세계 최대의 시설을 짓기 위해 왔지만 정작 그들은 마실 물 한 모금이 없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급수차가 늦게 오는 날이면 노동자들은 갈라진 입술을 핥으며 바다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넘실거리는 저 푸른 바다가 모두 짠물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저는 한국인 숙소 뒤편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을 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드럼통에 받아놓은 시커먼 물로 몸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사 장비에 열을 식히는 데 썼던 폐수였습니다. 기름띠가 둥둥 떠다니고 녹냄새가 진동하는 그 물을 그들은 마치 성수라도 되는 양 아껴가며 얼굴을 씻고 심지어 입안을 헹구기까지 했습니다. 역겨움과 안타까움에 제가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그 물은 독입니다. 더러워서 쓰면 안 됩니다. 피부가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제 말을 통역해 들은 한 중년의 노동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씩 웃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위로 하얀 이가 드러난 그 웃음은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막 모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내 몸 썩는 건 괜찮은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낼 돈이 썩으면 안 되니까요. 깨끗한 물 샀을 돈이면 우리 딸내미 공책이 몇 권입니까? 그 순간 저는 그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던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묵직한 것이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욕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좇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족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존엄마저 기꺼이 내려놓은 처절한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주베일 항만은 거대한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정 회장의 호언장담대로 그들은 횃불과 투광 등을 수백 개씩 켜놓고 밤샘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구 기술자들은 그 불빛을 보며 코리안들은 잠도 안 자는 도깨비들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저 수많은 불꽃, 그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 넣어 태우는 촛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피와 땀을 연료 삼아 이 척박한 땅에 기적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갈 무렵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가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제작한 10층 빌딩 높이의 거대한 해상 구조물, 일명 자켓이 바다를 건너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인도양을 뚫고 바지선 한 척에 의지해 오는 그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만약 그 거대한 구조물이 바다에 빠지거나 도착이 늦어진다면 한국 기업은 영구 추방이었고 사우디의 100년 꿈도 물거품이 될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대자연이 던진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울산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출발한 거대한 철의 성이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는 소식은 사우디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물 운송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해본 적 없는 미친 도박이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자켓이라 불리는 해상 구조물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구조물이지, 그것은 무게만 수천 톤에 달하는 10층 빌딩만 한 강철 덩어리였습니다. 보통은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그 거대한 철덩어리들을 한국에서 미리 만들어 배에 싣고 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자켓의 도착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해야만 나머지 구조물들도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서 주베일 항만까지의 거리는 무려 12,000km. 비행기로도 한참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동력도 없는 바지선 위에 거대한 빌딩을 얹어 끌고 온다니요. 서구의 해양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건 자살행위입니다. 태풍 한 번이면 저 철덩어리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거대한 어초가 되고 말 겁니다. 한국인들은 보험금을 노리는 게 분명해요. 저 역시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울산에서 주베일까지의 항로를 손가락으로 그어보았습니다. 필리핀 해협, 말라카 해협, 그리고 거친 파도가 춤추는 인도양. 그 길은 죽음의 아가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예정된 도착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수평선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양에 거대한 태풍이 발생했다는 기상청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왕궁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칼리드 국왕의 인자하던 얼굴에도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만약 그 자켓이 바다에 수장된다면 주베일 프로젝트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우디의 미래가 저 망망대해 위에서 흔들리는 뗏목 하나에 달려있는 셈이었습니다. 상부의 압박은 고스란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알리, 자네가 책임지게. 그 사기꾼들을 데려온 건 자네가 아닌가. 만약 실패하면 한국 기업은 영구 추방이고 자네 또한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걸세.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현장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한국인 현장 소장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무전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세웠는지 그의 눈은 퀭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태풍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배를 띄웠단 말입니까? 내 조국의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해요. 지금 당장 본국에 연락해서 배를 돌리라고 하시오. 아니면 다 가라앉았다고 이실직고하란 말입니다. 제 고함에도 소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예상했던 죄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박함,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어떤 신념이 뒤엉킨 기이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리 장관님, 우리 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갈 연료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 배에 탄 선장과 선원들 모두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태풍이 불면 파도를 피해 섬 뒤에 숨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옵니다. 밧줄이 끊어지면 몸으로라도 묶어서 끌고 올 사람들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사우디의 꿈도 사라지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끝장입니다. 우리에게는 후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기어서라도 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뻔뻔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장했고 오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저토록 목숨을 거는 것인가? 그리고 며칠 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늦어진 시점이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이미 계약 파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새벽부터 항구에 나가 수평선을 노려보았습니다. 바다는 야속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만 끼룩거릴 뿐 거대한 철의 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점점 높이 솟아올라 대지를 달구기 시작했고 제 희망도 뜨거운 열기에 증발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끝났구나. 결국 기적은 없었어. 오후 4시 서구 감리단장이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빈정거렸습니다. 알리, 이제 그만 포기하고 철수 명령을 내리죠. 바다 밑바닥을 뒤져야 나올 텐데 여기서 기다려봤자 뭐하겠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 소장에게 가서 짐을 싸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때려는 찰나 현장 막로에 올라가 있던 한국인 직원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다. 저기 온다. 대장이 온다.
저는 감전된 사람처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막로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망원경을 낚아채 바다를 향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수평선 끝자락, 푸른 바다와 맞닿은 그곳에 검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니,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를 가르고 솟아오른 거대한 괴물처럼, 혹은 신화 속의 거인처럼 웅장한 실루엣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켓이었습니다. 태풍을 뚫고 12,000km의 파도를 넘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철의 성. 바지선은 파도에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구조물 곳곳에는 녹이 슬고 해초가 엉겨붙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천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안전모를 하늘로 집어 던지고 서로 얼싸안으며 통곡했습니다.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 그곳은 공사장이 아니라 해방을 맞이한 광장 같았습니다. 저 역시 망원경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서구 전문가들의 비웃음을 박살내고 기어이 약속을 지켜낸 저 독한 사람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사기꾼도 도박사도 아닌 바다를 정복한 영웅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자켓의 도착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련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 거대한 쇳덩어리를 바다 한가운데 정확한 위치에 꽂아 넣어야 했습니다. 허용 오차는 단 10cm. 세계적인 해양 공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운반에 온 건 기적이지만 설치는 불가능해.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저 거대한 물건을 10cm 오차 내로 설치한다고 신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해. 과연 그들에게는 신의 손이 있었을까요? 도착한 자켓을 바라보는 정 회장의 눈빛이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났습니다. 바다는 아직 그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서커스. 아니,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러시안 룰렛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온 자켓은 그 자체로 거대한 철의 산이었습니다. 높이 30m, 무게 4,000톤. 이 엄청난 쇳덩어리를 바다 한가운데 미리 박아놓은 파일 위에 정확히 끼워 맞춰야 했습니다. 허용 오차는 단 10cm. 여러분은 10cm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흔들리는 배 위에서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집채만 한 빌딩을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서 바늘구멍에 꿰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파견된 수석 엔지니어 스미스 씨는 저에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이며 단언했습니다. 미스터 알리,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요. 파고가 1m만 쳐도 저 구조물은 그네처럼 흔들릴 겁니다. 구멍을 맞추기는커녕 파일과 부딪혀서 다 박살이 날 겁니다. 내기에 걸어도 좋아요. 저건 절대 못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에는 간절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공사는 물리학의 실험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D-Day 아침, 바다는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만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 회장은 현장 지휘선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마치 적진을 노려보는 장군처럼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작전 개시. 전기에서 짧고 굵은 명령이 떨어지자 바지선 위에 있던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서구 기술자들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초대형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구조물을 들어 올려 설치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장비를 빌리는 것조차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지선에 물을 채워 배를 가라앉히며 구조물을 미끄러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명 런칭 공법.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칫 밸브 조절을 잘못하면 배가 뒤집히거나 구조물이 엉뚱한 곳으로 처박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우웅하는 굉음과 함께 펌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지선의 탱크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배가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끼기기 쿵. 철과 철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바다 한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죽기 전에 내지르는 단말마처럼 끔찍하고도 웅장했습니다. 기울어진 갑판을 타고 4,000톤의 구조물이 서서히 바다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오 신이시여, 저러다 배가 뒤집히겠어. 옆에 있던 사우디 관료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서구 기술자들도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아니라 차라리 자살 행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 위태롭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밸브를 잡은 기술자의 손은 정교한 외과 의사의 손길처럼 섬세하게 움직였고, 깃발을 든 신호수는 파도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듯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놔라.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자켓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쾅!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수십 미터의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바지선이 요동쳤고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욱한 물안개가 거치자 바다 위로 우뚝 솟은 철의 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확인뿐이었습니다. 과연 정확한 위치에 들어갔을까? 잠수부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중 용접과 측량을 담당하는 특공대원들이었습니다. 물 위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1분, 2분, 3분. 무전기에서는 치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미스 엔지니어는 이미 실패를 확신한 듯 고개를 저으며 보고서를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장 본부 여기는 수중팀. 어떻게 됐나 보고하라. 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차 확인했습니다. 얼마인가? 5cm. 반복합니다. 오차 5cm 이내. 퍼펙트입니다. 순간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5cm. 허용 오차의 절반. 그것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4,000톤짜리 쇳덩어리를 5cm 오차로 설치했다는 것은 달리는 말 위에서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과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와, 함성이 터진 건 한국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우디 관료들과 심지어 서구 기술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탄성이었습니다. 스미스 엔지니어는 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리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신이시여, 저들은 마법사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망원경으로 한국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실패하면 죽어서라도 책임을 지겠다던 그 무시무시한 압박감에서 해방된 자들의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묵묵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더니 투박한 손으로 기술자들의 등을 하나하나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기적은 가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저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인간의 위대한 정신이었습니다. 도면과 계산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피가 저 차가운 쇳덩어리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베일의 밤하늘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에게 육지에서의 더 잔혹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깥의 적은 물리쳤지만 내부에서 골마 터지기 직전인 거대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50도의 더위보다 무서운 것, 강철도 녹여버리는 염분보다 더 지독하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병. 그것은 바로 지독한 그리움과 고독이 만들어낸 관계였습니다. 한국인 숙소의 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기적을 쏘아 올린 그 영웅들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불로 다스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불로도 물로도 다스릴 수 없는 법입니다. 공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현장에는 기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인적인 더위나 고된 노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향수병이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너무나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독침처럼 사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낮에는 악귀처럼 일했지만 밤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숙소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눈빛은 점점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허공을 보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고 어떤 이는 모래바닥에 아이의 얼굴을 그리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사막의 모래 폭풍에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야, 이 새끼야, 물 좀 아껴 쓰라고 했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평소 같으면 웃어넘길 일에도 그들은 으르렁거렸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섰고 입에서는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독과 그리움이 골마 터져 나오는 비명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저에게 심각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알리 장관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다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발 한국으로 편지라도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당시 통신 사정은 열악했고 편지가 오가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한 달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바싹 마른 장작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특별한 화물이 도착했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지시하여 공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 시큼하고 톡 쏘는 냄새가 현장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김치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영혼의 음식이라 불리는 그 붉은 배추 절임. 그리고 그 밑에는 더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 보낸 위문 편지와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식당에 모인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밥상 위에 올라온 김치 한 조각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누군가 김치 한 점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순간 현장은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여보, 아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목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그 소리는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단비보다 더 촉촉하게 그들의 가슴을 젖혔습니다. 여보, 우리 걱정 말고 밥 잘 챙겨 드세요. 철수가 이번에 100점 맞았어요. 당신 보고 싶어요.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 수줍은 전라도 사투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거친 사내들은 얼굴을 감싸 쥐고 엉엉 울었습니다. 50도의 더위도 맨손으로 이겨내던 그 강철 같은 사내들이 고작 김치 한 조각과 편지 한 장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들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돈 벌러 온 용병이나 일중독자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버지,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청춘을 바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가장들, 그들의 땀방울 하나하나에 가족을 향한 사랑이 녹아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한 청년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김치 국물이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에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미안해. 그 모습을 보는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사막의 왕국에서 태어나 금수저를 물고 자란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박함과 숭고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젖은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을 지탱하는 생명줄이자 고향의 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폭동 직전에 살벌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다시 으쌰으쌰하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와 편지가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건널 수 있다. 그들의 눈빛은 다시 호랑이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묘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국적도 종교도 다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우리는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사막은 우리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항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이제는 물기를 내는 내륙 송수관 공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는 악마의 아가리라 불리는 최악의 난코스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도 깨지지 않는 강철 안반지대, 중장비의 이빨이 다 부러져 나가는 그곳을 뚫어야만 사우디 국민들에게 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가족의 사랑으로 재무장한 그들이 사막의 심장부까지 뚫어낼 수 있을까요? 한국인 소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곡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항만 공사가 사우디의 관문을 여는 일이었다면 내륙 송수관 공사는 사우디의 심장에 혈관을 꽂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주베일 앞바다에서 만든 담수를 리야드까지 끌어오는 460km의 대장정? 그것은 단순한 파이프 매설이 아니라 말라 죽어가는 왕국의 생명을 불어넣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신은 그 성스러운 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구간의 중간 지점 일명 악마의 등뼈라 불리는 거대한 안반지대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곳은 흙이 아니었습니다. 태고적부터 굳어온 화강암 덩어리들이 겹겹이 쌓인 천연 요새였습니다. 최신형 굴착기의 드릴이 바위에 닿자마자 굉음을 내며 부러져 나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도 흰 연기만 피어올라 마치 바위가 우리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꽝! 꽝!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폭파음이 들렸지만 전진 속도는 하루에 고작 1리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기간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서구 갑니다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이 바위를 뚫는 건 불가능해요. 노선을 변경하면 6개월이 더 걸리겠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우회하면 파이프 길이가 늘어나고 수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리야드 시민들이 마실 물이 줄어듭니다. 무조건 뚫어야 합니다. 그날부터 처절한 육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계가 멈추자 한국인들은 곡괭이와 정을 들고 바위산으로 달려들었습니다. 50도가 넘는 땡볕 아래 우통을 벗어젖힌 수백 명의 사내들이 바위를 쪼아대는 소리,
깡깡깡.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메트로놈처럼 사막의 정적을 규칙적으로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현장을 방문했다가 그 광경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터져서 붕대를 감았지만 그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망치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늙은 노동자가 바위 틈에 정을 받고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돌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영감님 좀 쉬었다 하세요. 그러다 쓰러집니다. 젊은 반장이 말렸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손주 녀석이 편지에 그러더라. 할아버지가 만든 물길 덕분에 사우디 친구들이 물 마실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그 약속 지켜야지. 내 몸 부서지는 건 상관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내 조국의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뼈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이자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귓가에 깡깡하는 망치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 이방인들은 내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는데 나는 에어컨 바람이나 쐬며 보고서나 쓰고 있지 않은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을 하고 현장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관님께서요. 위험합니다. 사무실에 계시죠? 아니요. 저도 돕고 싶습니다. 곡괭이질은 못해도 물이라도 나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해서 지원 인력을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사우디 공무원들은 한국인들과 함께 현장을 누렸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사우디 인부들도 한국인들의 열정에 감화되어 하나둘씩 옷을 벗고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알리, 물 좀 줘. 여기 있습니다, 형님.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한국인 노동자가 건네준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믹스커피의 달달한 맛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였습니다. 마침내 안반지대의 마지막 구간, 가장 단단한 바위가 버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발파 스위치가 눌러졌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먼지가 걷히자 바위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이 보였습니다. 마치 사막의 심장이 열린 듯한 그 구멍 너머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뚫렸다. 만세. 한국인과 사우디인들이 서로 얼싸안고 뒹굴었습니다. 땀과 흙먼지가 뒤섞인 채 우리는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사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저주를 인간의 의지로 깨부순 승리의 순간이자 한국과 사우디가 진정한 형제로 거듭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장에 급한 무전이 날아들었습니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국왕 전하께서 오십니다. 뭐라고? 국왕께서.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칼리드 국왕의 예고 없는 방문. 그것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장은 흙투성이에 정돈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국왕 방문 전에 며칠씩 청소를 하고 레드카펫을 깔아놓곤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왕실의 리무진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흙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국왕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과연 국왕께서는 잊혀져라고도 지저분한 현장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리무진 문이 열리고 칼리드 국왕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땀범벅이 된 한국인 노동자들과 흙투성이인 제 얼굴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와 먹다 남은 김치 조각이었습니다. 칼리드 국왕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방금 전까지 노동자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 바닥에 뒹구는 김치 조각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숟가락들. 왕실 의전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미처 치우지 못했습니다. 당장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바들 뭐해, 어서 치워. 의전팀장의 고함에 한국인 노동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신성한 국왕 앞에서 이런 불결한 모습을 보이다니 왕실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왕께서는 손을 들어 의전팀장을 제지했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는 천천히 그 밥상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최고급 가죽 구두가 진흙탕을 밟았지만 국왕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흙바닥에 떨어진 숟가락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알리, 이 사람들은 왜 식당이 아닌 여기서 밥을 먹는 거지? 국왕의 낮은 목소리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식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현장에서 바로 식사를 해결하고 곧바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왕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닳고 닳아 얇아진 숟가락 끝에는 한국인들의 치열한 삶이 묻어 있었습니다. 1분 1초라도 아껴 공사 기간을 맞추려는 그들의 처절한 노력이 그 작은 숟가락 하나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국왕께서 고개를 들어 정 회장을 바라보셨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정 회장은 꼿꼿한 자세로 국왕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정, 당신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가? 돈 때문인가 아니면 명예 때문인가? 정 회장은 통역을 거치지 않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합니다. 사우디 국민들에게 물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내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흙바닥에서 밥을 먹어도 행복합니다. 정 회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과 노동의 신성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국왕은 한참 동안 정 회장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약속이라.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흙바닥에서 밥을 먹으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소. 국왕은 갑자기 몸을 돌려 뒤에 서 있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막아서려 했지만 국왕은 손을 저어 물리쳤습니다. 가장 앞줄에 서 있던 새까만 얼굴의 청년, 땀과 기름때로 범벅이 된 그의 손을 국왕이 덥석 잡았습니다. 청년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국왕은 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전하, 제 손은 더럽습니다. 기름때가... 아니네. 자네 손은 더럽지 않아. 국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나라를 위해 흘린 자네의 땀보다 더 깨끗하고 성스러운 것은 없네. 이 손은 더러운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 순간 현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왕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사막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노동자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청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국왕의 손등을 젖혔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절대군주인 국왕과 이방인 노동자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신분도 국적도 종교도 초월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교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돈 주고 부리는 하인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는 형제였습니다. 국왕께서는 그것을 알아보신 겁니다. 국왕은 그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인들과 함께 흙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찌그러진 냄비에 담긴 김치찌개와 식어버린 밥. 하지만 국왕께서는 그 어떤 왕실 만찬보다 맛있게 드셨습니다. 이 붉은 음식은 맵지만 힘이 나는군요. 한국인들의 열정 맛이 납니다. 국왕의 농담에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사우디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꼬레아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의 이름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국왕의 방문은 현장에 새로운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자재가 쏟아져 들어왔고 행정적인 걸림돌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담수화 시설의 가동 스위치를 올리는 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주베일 해안가에 거대한 펌프장이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수천 개의 파이프가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그 중심에는 심장처럼 거대한 터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사우디 왕족과 관료들, 한국인 기술자들, 그리고 물을 기다려온 수많은 사우디 국민들, 모두의 시선이 단상 위에 있는 붉은색 버튼에 고정되었습니다. 정 회장과 칼리드 국왕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국왕께서 정 회장의 손을 잡고 함께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스터 정, 준비되었소? 네, 전하. 준비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쿵!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낮게 깔리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잠자던 거인이 기지개를 켜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바닷물을 빨아들여 소금기를 걸러내고 깨끗한 민물로 바꾸는 기적의 공정? 수천 개의 계기판 바늘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타고 물이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분, 2분,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수도꼭지가 달린 거대한 수조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실패한 건 아닐까? 어딘가 파이프가 터진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쯤 파이프 끝에서 쿨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쏴! 수도꼭지에서 하얀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물, 사막의 태양 아래 보석처럼 반짝이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막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옷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받아 마시고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엄마 물이야 물. 짜지 않아. 달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사막의 열기를 식혔습니다. 베두인 노인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알라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에 입을 맞추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슈크란 꼬레아. 슈크란. 고맙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눈물인지 땀인지 아니면 저 시원한 물방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지난 3년의 고통과 서름 그리움이 저 물줄기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정 회장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같던 그분도 오늘만큼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베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축복의 비가 내렸습니다. 사막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것은 첨단 기술도 거대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흘린 진실한 땀방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희의 순간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기적을 만든 영웅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리야드 공항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외국인 노동자가 떠날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목마다 사우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마치 개선 장군의 행렬 같았습니다. 도로변에는 수천 명의 사우디 시민들이 나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태극기와 아랍어로 쓴 감사합니다라는 팻말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다녀갔지만 떠나는 뒷모습에 이토록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 노인이 물통을 들어 보이며 한국인 버스를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물통에 담긴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선물한 생명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출국장 로비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동료들이 한국인 형제들을 배웅하기 위해 일손을 놓고 달려온 것입니다. 김 형님,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 집 대추야자입니다. 박 반장님, 잊지 않겠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 핏줄을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해 보였습니다. 3년 전 서로를 경계하고 무시했던 그 차가운 시선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뜨거운 석별의 정만이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 회장님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는 구석진 벤치에 앉아 낡은 수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처음 보았을 때보다 흰머리가 훨씬 늘었고 얼굴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알리 장관, 고생 많았소. 자네 덕분에 무사히 마쳤네. 아닙니다 회장님. 고생은 회장님과 한국분들이 다 하셨죠. 저희는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로 감사를 표해야 할지 적당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투박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정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알리,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법이네. 우리 노동자들이 흘린 땀이 자네들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갔다면
그걸로 충분하네. 그의 말은 시 한 구절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마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면서도 잃지 않았던 그들의 자존심과 인간애가 결국은 국왕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사막의 기적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출국 게이트가 열리고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있어요, 사우디. 건강하세요. 그들의 뒷모습은 3년 전보다 훨씬 작고 남루해 보였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허리는 굽었고 피부는 검게 그을려 노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거인보다도 위대하고 커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이 땅에 묻고 대신 우리에게 푸른 생명을 선물하고 떠나는 산타클로스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하늘 높이 솟아오를 때까지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멀어져 가는 비행기를 보며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물이 마르지 않는 한 당신들의 전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사우디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주베일 항만은 세계 최대의 산업단지로 성장하여 사우디 경제의 심장이 되었고 그들이 뚫어놓은 송수관을 타고 흐르는 물은 리야드의 도심을 푸르게 적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자가 마시는 이 달콤한 물 한 잔도 바로 그들이 오래전에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가 마치 그날의 함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컵에 물을 가득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물맛은 달았습니다. 설탕을 탄 것도 아닌데 혀끝에 감도는 맛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것은 고통 뒤에 찾아오는 성취의 맛이었고 절망 끝에 피어난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손자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너무 고마워서, 너무 그리워서 우는 거란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래전 그 뜨거웠던 주베일의 현장? 횃불을 밝히고 밤샘 작업을 하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알리 힘내. 우린 할 수 있어. 잠에서 깬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리야드의 새벽 하늘이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한국 기업 대거 참여. 제2의 중동붐 기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기적이 다시 재현되려는 것일까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묻혀있던 그들의 전설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늙은 몸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온다는데 내 형제들이 다시 이 땅을 찾아온다는데 마중이라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관문을 나서는데 문득 오래전 정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막은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이겨낸 자에게는 영원한 친구를 선물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만났고 땀으로 우정을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정은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려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사막의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날처럼 뜨겁고 강렬한 태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태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태양마저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기적을 맞이하러 가는 길. 제 가슴 속에는 20대 청년 알리의 뜨거운 피가 다시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마도 저를 기다리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겠지요. 오늘의 사우디아라비아, 홍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북서부 타북 지역. 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모래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인류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공상과학 영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사막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유리 성벽 더 라인이 건설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래전 주베일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투쟁의 장소였다면 이곳은 인간의 상상력을 시험하는 미래의 실험실입니다. 하늘에는 드론이 벌떼처럼 날아다니고 땅에서는 자율주행 중장비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최첨단 로봇이나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한가운데 펄럭이고 있는 저 익숙한 깃발, 흰 바탕에 붉고 푸른 태극 문양,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저 깃발은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가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함께 온 손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전모를 쓴 젊은 기술자들이 도면이 띄워진 태블릿 PC를 들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세련되었고 옷차림은 깔끔했습니다. 오래전 러닝 셔츠 바람에 곡괭이를 들고 있던 그 처절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세련된 곡을 너머로 빛나는 그들의 눈빛을. 그 눈빛은 오래전 정 회장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도끼, 그리고 내 가족과 조국을 위해 기필코 해내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 겉모습은 변했지만 그들의 혈관 속에 흐르는 한국인 특유의 DNA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저를 보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현장이 위험하니 안전선 밖으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유창한 영어였지만 저는 그에게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입니까? 청년은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한국인입니다. 한국말을 하실 줄 아세요? 조금 압니다. 아주 오래전에 당신들의 아버지에게 배웠지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끄러운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오래전 국왕 전하가 잡았던 그 노동자의 손처럼 뜨거웠습니다. 자네는 왜 이 먼 사막까지 왔는가? 한국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않은가? 더 이상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사우디는 기회의 땅이라고.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70년대에 주베일 항만 공사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무용담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맵지만 그 끝은 달콤하다고 하셨죠. 할아버지가 흘린 땀이 있는 곳에 저도 제 땀을 보태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핏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핏줄이었습니다. 오래전 그들이 사막에 심은 것은 단순한 콘크리트 기둥이 아니라 신뢰라는 이름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 씨앗이 반세기를 지나 거대한 나무가 되어 다시 우리에게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라는 천문학적인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다시 한국을 선택했을 때 세계는 의아해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는 많았습니다. 자본이 풍부한 나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왕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싼 가격을 써낸 나라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나라를 원한다. 오래전 우리와 함께 모래바닥에서 뒹굴며 약속을 지켰던 그 친구들을 믿는다. 신뢰는 종이 계약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층층이 쌓인 시간과 그 시간 속에 스며든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주베일에서 보여준 그 무모하리만큼 정직한 약속 이행이 오늘날 네옴의 기적을 만드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자네 할아버지는 영웅이었네. 그리고 자네도 영웅일세. 부탁하네. 이 사막에 다시 한번 기적의 꽃을 피워주게.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우리 전공입니다. 청년의 씩씩한 대답에 저는 주름진 눈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오래전 정 회장이 입버릇처럼 하던 그 말을 손자 뻘되는 청년에게서 다시 듣게 되다니.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것인가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사막 위에는 거울처럼 빛나는 직선 도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민물이 되어 흐르고 척박한 땅에는 푸른 숲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 황무지를 지상 낙원으로 바꾸고 있는 마법사들이 있다고.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거인들이 자신의 피와 땀으로 사막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린 손자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마법사예요. 어떻게 사막에 그런 걸 만들어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마법사란다. 하지만 그들이 부리는 마법은 지팡이나 주문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진심. 그게 그들의 마법이란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물 한 잔을 바라봅니다. 오래전 주베일의 파이프에서 콸콸 쏟아지던 그 생명의 물. 그 물은 지금도 제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물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와 발전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섭씨 50도의 열기 속에서 가족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고 버텨냈던 그 아버지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건설 노동자라 불렀지만
역사는 그들을 사막의 영웅이라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래바람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와 한국의 우정은 영원히 묻히지 않는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늙은 알리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마르지 않는 기적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슈크란.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형제들이여. 오늘 이야기 가슴 뜨거워지셨나요? 가족을 위해 50도 열사의 땅에서 젊음을 바친 아버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당신들의 땀방울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다짐이 잊혀가는 영웅들에게 바치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